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후 6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 진영이 반발하는 가운데 야권발 정계 개편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한 것이란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 네 분 모시고 전국 현안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회 교수단체 사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오늘 대담의 첫 키워드, 아무래도 현재 진행형이죠. 오늘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 논의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안 났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모든 걸 결정하기로 했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경환 대변인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는 거죠? 예. 네. 예. 자, 오후 6시 시간 방금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홍준표 대표 지금 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 분위기 강효상 대변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경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땠습니까? 예. 뭐 경로는 있었지만 결론은 당 대표에게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해석상으로도 그렇고 당 대표에게 모두들 위임하는 선에서 당의 어떤 내분도 아니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절차를 이행했고 실제로 당 대표께서 수기를 통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고 했으니 아마 뭐 충분한 고려 이후에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절차적 하자 관련해서 김태흠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방금 입장 표명을 통해서 굉장히 반발하겠다. 법적인 이야기까지 지금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호사긴 한데 제가 조문을 읽어보면 그 탈당 권유의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별도로 최고의 의결 없이 명시적으로 그 물리상으로는 없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최종적인 해석이야 법원에서 하겠지만 만약에 법원에 가게 됐을 경우에 법원에 가기 전에는 당 내에서 해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당 내 해석이 맞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는 아니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전에 여당의 어떤 첫 출당 조치, 강제적 출당 조치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자, 각 당의 입장이 어떤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자,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지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자유한국당 안에서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좀 갈팡질팡 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외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최초로 또 파면된 분이고 또 구속까지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에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본인의 최측근 인사였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만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결정을 못하고 홍준표 대표에게 일임하고 또 그것에 반발하는 최고위원이 있고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적어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하고 지지했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6시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늦었다. 그래서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적 여부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보기 민망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는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이 출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 그런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한 이 사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책임 있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점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오늘 방금 전에 띄웠던 내용인데요. 마땅히 처단해야 할 것을 주지하며 훗날 화를 당하게 된다. 사기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김철근 대변인? 참 그 정치적 비애감이 든다고 할까요? 1호 당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물론 이제 탄핵을 당했고 구속당해 있는 상황이지만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는 과연 어떤 행보를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요, 오히려 옹호하는 듯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징계 결정을 했던 분들을 해제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되고 제명시켜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인 또는 뭐 꼼수 또는 술수 마치 그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뭔가 해보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당한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세력 중에 한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자기 혁신과 쇄신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몇 사람 그거 하는 것을 엄청나게 뭐가 달라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요.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좀 피해감이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바른정당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굉장히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글쎄요, 제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 중에 하나인데 왜 이걸 갖고 이렇게 요란하게 시끄럽게 의미를 두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좀 계시니까 제가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은 좀 느낌으로 보면은 그 좀 아마추어 배우들이 그 어설픈 판토마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뭔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게 해설이나 뭐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홍 대표의 굉장히 고심 어린 정치적 결단이고 그다음에 친박 그 일라고 칭해졌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일부는 반발하고 이러면서 막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정작은 다 뭐 애초에 다 정해져 있었던 거고 당연히 해야 됐었던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뭔가 막 말씀을 하시려고 몸으로 하는데 그 해석을 듣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약간 어설픈 판토마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언제쯤 이게 좀 됩니까? 예정이 돼 있나요? 뭐 구체적인 예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해서 원내대표가 아마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하여튼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그리고 두 의원의 그 결정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떤 모습을 비춰질지 국민들이 관심인데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숙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들은 전부 그 당원과 국민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진통은 있겠지만 정확하고 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고통들은 나중에 진짜 실제로 보수 정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한 어떤 상고로 느껴지고 어느 정도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다면 뭐 과거와 같은 많은 지지를 받게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가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들이 생중계를 해줄 텐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바른정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출당 6일입니까? 5일입니까? 몇 명이 나가는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저께 그 건 가지고 이제 의원총회가 좀 있었고요. 지금 그 원외위원장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일요일이죠. 5일 날 8시에 다시 또 의총을 좀 엽니다. 근데 의총 결과에 따라서 뭐 이제 6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 며칠 또 두었다가 한 얘기도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미 그 양 측에서 충분히 그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5일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좀 그 의견 교환을 해야겠지만 어쩌면은 그 현재로서는 한 7, 8분 정도가 저희가 이제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뭐 우리 교섭단체 대변인들 이 프로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 될지도. 너무 좋아하셔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바른정당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물론 각 국회의원들의 어떤 개인 성향도 있고요.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이런 정계 개편 상황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 답변을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안팎 최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를 정말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건가? 그 이야기까지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그게 굉장히 그 복잡한 지금 고차 방정식이고요. 일부에서는 전대를 연기하자,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전대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 여러 가지 주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그 고차방정식이고 또 그 안에는 이 외부로 얘기 못하는 또 숨은 그림들이 많아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그 서로 간에 전달이 되면서 합의점을 찾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단은 저희가 13일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인데 당원 당규상으로는 그 후보자 모두가 동의할 경우는 전당대회를 연기할 수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대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들 뭐 한 반 정도가량 제가 보면 반 정도가량은 그 전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공당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을 국민들한테 이미 그 얘기해 놓은 상황인데 전대를 연기한다는 게 쉬운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더 일부에서는 그동안 바른정당이 이제 창당되면서 급하게 대선을 치르고 뭐 이렇게 오는 사이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제대로 국민들께 못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단촐하게 남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지지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남은 분 중에 한 다수고 그 중에서 이제 남는 사람 분 중에서도 그 과연 이렇게까지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사이에라도 좀 더 뭔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얘기 나왔지만 꼭 지금 아니어도 자유한국당이 과연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도면 명분 있는 통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어쩌면은 그 오늘 뭐 정책연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국민의당하고도 정책연대와 선거연대 이런 걸 모색해 보면서 조금 지방선거 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남는 분들 뭐 지금 나가시겠다는 걸 지금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남아 있는 분들이 과연 이제 국민의당에 갈 수 있을지 오늘 했던 것처럼 정책 연대선에서 그칠지 어떻게 국민의당은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바른정당 내부가 좀 정리가 우선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생각이 어느 정도 같은 건지를 좀 맞춰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최초로 법안 10개 정도, 법안 6개 정도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한 10여 가지 정도의 그 공동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법, 방송법, 특별관찰관법, 그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이건 단체장이 그 체육회장을 금지하는 법안이죠. 그다음에 규제프리즘법, 서비스기본발전법, 그다음에 채용절차 공정화법. 그러니까 그 공기업에 채용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법안을 이번 11월 달에 공동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이 대단히 그 복지에 좀 많이 치중돼 있고 SOC가 많이 깎여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동 목표로 삼아서 예산을 좀 정상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꼭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합동으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좋은 그 시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 예를 들면 합동의원총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통점이 많은 걸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양 당이 예를 들면 국민의당도 그 중도 확장을 해서 그 3당이나 4당 그 다당제가 그 실현되고 안착이 되려고 하면 선거 때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 성과를 내기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선거연대 또 공통점이 더 많다면 그 이상의 부분도 그건 정책 상황에 따라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합파가 한국당으로 합류 시 이런 연대가 계속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얘기도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합 집산이 막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전국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의 전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이제 우원식 대표가 했던 2+2+ 그 상황, 그 제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그 이제 비판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여당과 논의를 하자라는 대목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에 대해서 뭐 방송법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다양한 법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지금 방송법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과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이제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입장이고요. 방송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 문제는 별개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특감법에 대해서도 그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 와중에 이제 법 개정하자라는 걸로 이제 야당이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다양한 그 법과 이제 예산에 관련된 의견은 조율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진행하면 될 문제고, 그래서 2+2+2+2+를 하자라고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약속을 하지 않으면 예산심의나 법안 개정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거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면 될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방송법이나 특별감찰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은 야당 시절에 내놓은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여당이 됐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면 안 되고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얘기를 자꾸 섞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방송 정상화, 방송법 바꿔서 하면 바로 되는데 왜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구여권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폐를 청산한다 하면서 그 방식을 따르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방송법 개정을 해서, 예를 들면 특별다수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MBC 사장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6대3입니다. 관행적으로 나온 게 여당이 6, 야당이 3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두 명이 교체되면서 5대4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법이 개정되면 7대6입니다. 여당이 7, 야당이 6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분의 2인 9명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해서 하면 되지. 아니, 그래서 야당 때는 안 하겠다는 게 야당 때는 아니고요. 그걸 제안을 해놓고 여당이 되니까 다른 생각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사실은- 오해가 있는데, 제가 먼저 제기한 말씀하시고 거는 제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어서 저희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당의 방침이나 당론이 변경된 게 없어요. 자꾸 변경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다만 강효상 의원과 추혜선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것을 병합으로 심사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당론 바꾸지 않았으면 자꾸 그 안 한 걸 했다고 하지 않았으면 방송법이 좋겠습니다. 사실은 네.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류하라고 지시하시면서 이 그게 아니란 문제가 말입니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뭐 그냥 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두어 달 전부터 국민의당하고 저희 당에서는 그냥 약속만 해도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약속만 해도 우리가 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그냥 두세 달 벌써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당론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와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사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감 그다음에 국회의 역할 중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데, 뭐 적폐청산이니 뭐 여야 간의 그 뭐 이렇게 공방 속에서 사실은 민생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고, 그 국민들 뭐 일부에서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폭주하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전혀 그 견제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남은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상에 좀 불효불급 부분은 없는 건지, 그리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제안했던 법안들이 소위 뭐 우리 정우택 원내, 이게 뭐 다른 얘기 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만,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관련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뭐 펜딩됐다고 표현됐는데, 펜딩되어 있는 거라고 처리 아직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실 이게 펜딩되어 있는 법안들 처리해서 우리 민생의 부분에서는 정리해 나가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마냥 뭐 협조 안 한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레토릭 차원에서 2+2+2 이렇게 간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정말
그 야당의 얘기를 좀 진솔하게 듣고 이번 마지막 기회니까 어쩌면은 5년 국가 대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진솔하게 좀 들어주시고 그래야 야당도 좀 그 여당이 협조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도 그래야 5년 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좀 새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키워드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파문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을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게이트로 비화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뭐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각 당이 어떻게 이번 사건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먼저 김현 대변인 먼저 이야기하실까요? 일단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서 14가지 가량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국정원이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은 그 이재만 전 비서관, 그다음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런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도 쓰고 또는 용처를 밝힐 수 없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이제 밝혀지고 나서 드러나고 나서 굉장히 국민들은 물론 그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왔던 수십 가지의 그런 범죄 혐의도 물론 놀랄 일이지만 국정원에게 직접 돈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특히 21세기 대통령이 이런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 시절에 있었던 일일 겁니다. 아마 그 금고에다 돈 넣고 했던 그래서 뇌물을 상납받았던 그런 시절에 있었던 일을 그냥 태어나게 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경악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특히 총선 때에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국정원이 5억을 대납했다라는 점까지 밝혀진 마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 국정원의 게이트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오늘 아침에 지도부에 나왔던 얘기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그 이제 소위 말하는 3인방의 이런 국정농단이 지금부터 제대로 밝혀지는 것 아니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정호성 비서관만 이제 구속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실은 더 문고리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됐고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만 진행된다라면 저는 많은 부분이 국민들 앞에 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이것 역시 이 대통령이 지금 뭐 재판 거부 투쟁하고 변호인을 거부하면서 국선 변호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좀 지연 작전 또는 이제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하고 계시는데 이쯤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국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를 하고 더 이상 이런 국정원에 의한 그 국정농단 또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국정원에 대한 과거가 정말 청산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뭐 저한테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합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자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전혀 없고요. 처음부터까지 전혀 이의 없었고요.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적폐청산에서 왜 문제되느냐?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잣대가 자기한테는 아주 작은 거, 느슨한 거, 남한테는 강하고 아주 큰 거, 이런 걸 세우세요. 어디 국민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잘못된 걸 세워나간다면 국민이 인정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뭐 정치보복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이런 정치보복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보복 대상자이기 때문에 겁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서 과거 정부, 그 이전의 정부 또 다 하자. 그럼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과거 DJ 정부나 노 정부 때 하는 것도 결국 겁나서 못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모든 과거 실제로 그 국정원의 자금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일어서 왔죠. 실제로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정권마다 문제되어 왔었는데 왜 유독 보수 정권만 문제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할 생각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똑같은 잣대로 그 이전에 전부 똑같이 보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결국은 본인들이 처벌받을 것이 겁나서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겠지요. 오늘 장제원 의원이 했던 DJ 정부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정부에 있었던 그런 특활비 관련해서 물론 이제 청와대 특활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건 검찰 수사에서 나온 부분이고 이거는 단순 의혹 제기인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거 있어가지고 그 추가로 다른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자유한국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저도 신문만 봐가지고 구체적인 일정 서류는 제가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들 생각은 과거의 통치자금, 지금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대통령의 경우에는 통치행위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통치자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통치자금은 뭐 실제로는 법적 규율이 안 되는 어떤 자금 이런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포섭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과거 바로 앞에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좌파 정부들, 이 정부들 속에서도 그런 자금들이 분명히 사용되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박 대변인 먼저 하실까요? 좀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이걸 계기로 좀 더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거 정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 이런 건들에 얼마간 불효불급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현 대변인도 계시지만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보면은 대통령 이 필요한 돈들이 또 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낱낱이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과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 받았다는 굉장히 거액의 돈이 또 새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분리해서 우리가 좀 대응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뭘 해보자라고 하는 건 또다시 적폐청산 논쟁으로 빠져드는 거. 그거 말고 정말 충격적이고 아직 용처도 잘 모르는 이 거액의 소위 말하는 특활비로 전달됐던 이 비용들이 어떤 식으로, 왜, 무엇 때문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청와대 특별활동비가 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청와대 계셨으니까 좀 부족한가요? 그 부분이? 이게 보면은 대통령이 움직이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식솔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격려하는 행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이 격려금들이 많이 나가요. 그게 쓰여지는데 충분하다고는 못 보여줄 수 있고 해외 순방 갈 때도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 단위가 매달 억 단위가 넘어가고 총액이 몇십억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잠깐만. 국민의당 먼저 하시죠. 우선 이게 고조선 당군 시대까지 조사하자 이런 논리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이건 물귀신이거든요. 하지 말자는 거 비슷하게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걸 좀 냉정하게 봐서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된다. 우선 철저한 수사 내용이 정확히 나와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자 처벌, 엄벌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상납되고 또 실세들한테 전달되고 이런 것 자체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 자금에 대한 이른바 국회와 국민의 통제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는 그 제도 개선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활동을 안 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대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국익에 관련된 건지 정권의 이익에 관련된 건지 구별이 안 되고 사실상 국내 정보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흐트러졌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번 정부에서도 과연 이 두 가지 특수활동비를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 작업과
그다음에 국내 정치 정보 활동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물론 과거 잘못된 것은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전제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뭐가 나오면 막 과거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식으로 하고 예.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왜 그것까지만 하냐. 그 전 정부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들, 이탈했던 부분들, 그리고 특활비를 적절하게 써야 되고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김 대변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매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오늘 그 이제 대변인 격에 해당하는 장제원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잘못됐던 일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재판과 그다음에 형을 살고 나온 사건입니다. 근데 마치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삼인방의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사건이 터지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거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정부 얘기하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로 바뀌고요. 안전기획부에서 그 국가정보원을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감청을 해가지고 전직 그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고 그래서 개혁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 참여정부나 국내 정부의 그런 성과나 노력을 지금 건너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특히 요번에 받은 돈은 특수공작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활동하는 공작원들 급한 일일 때 써야 될 돈을 지금 그 돈을 이제만 전 비서관하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가져오게 해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가져오게 해서 용처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치자금이다. 통치자금이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통치행위라는 말은 있었을 수 있지만 통치자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통치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범법 회기를 두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고요. 그리고 특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그 댓글 공작이 터졌을 때 여야가 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 여당에서 반발과 국정원의 반대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것은 국정원 개혁 특위 안에서 지금 많이 들여다보고 국내의 정치 사찰이나 아니면 국내 파트의 활동을 없애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제도 개선하는 것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둔행위, 범법행위에 대한 두둔행위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혹시 과거 노무현 정부나 저희 정부 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두둔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다 처벌받았다 근데 뭘 처벌받았다는 거죠. 과거에 지금 국정원에서 자료가 그 정보들이 현 정부만 있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과거 정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부도 무리한 추측으로 말씀하신 건 곤란하죠. 다 조사를 해서 다 내놓고 다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그거야말로 범죄에 대한 두둔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밝히자고 하면서 참여정부에 대해서 다 한 거 아닙니까? 왜 밝히지 않자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분만큼 왜 밝히지 않자고 이야기를 하는 저 겁니까? 이명박 정부에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은 박연차 게이트 한 거 아닙니까? 다 뒤졌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정리할게요. TF 통해서 아니, 있는 사실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자,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좀 네. 정리할게요. 자, 이 여당 쪽에서 일단은 적폐청산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 쪽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과거에 있었던 그것까지 동일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만 오늘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들이 대담 주제가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얘기인데요.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감싸는 분위기가 감되고 있고 야당은 청문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신중론도 있고 아니다. 그 전에 좀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 듣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화 대변인 먼저 하시죠. 네. 예. 뭐 아직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벌써 국민들 여론이나 걱정은 저만치 가 있는 것 같아요. 결단만 남은 것 같고 홍종학 후보자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본인의 그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그 화살과 데미지가 대통령과 청와대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본인이 결단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청와대 안에서도 잘못된 검증을 통해서 이런 후보를 내놨다고 생각한다면 예.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당 하시죠. 캠코더 인사라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캠코더 인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다. 물론
뭐 기자는 기사 쓴 대로 사냐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엉뚱하게 무슨 다른 사람들 그 뭐 증여 받았다는 식으로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앵커께 여쭤볼게요. 앵커는 장관 하신다는 얘기 안 했잖아. 일반인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홍종화 후보자가 일국의 장관, 국무위원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꼼꼼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고 마치 검증을 다 잘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홍종화 후보자를 넘어서서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을 그 방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결단하든지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명 처리하든지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인사 5원칙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뭐 합법이 뭐 쟁점인데 뭐 불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차용증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사후에 작출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의서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로 자기 돈을 정의서를 대납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차용증을 새로 만들어서 마치 새로 빌린 것처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바로 불법이 되죠. 그걸 아니라고 조사를 안 할 뿐이고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과거에 차용증을 가지고 그대로 인정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두 번째,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부처 사람들을 이렇게 지휘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괜찮다는 사람이 지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적격하다. 예. 일단은 국민 정서에 좀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홍종학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이나 또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공헌해왔던 19대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 평가를 기초해서 장관 내정자로 그러니까 지명을 한 거지요.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검증하자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특히 지금 부인하고 장모와 또는 그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라는 점을 저희는 또 한편으로 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것이나 관행이지만 좀 예. 이렇게 다소 무리한 측면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밝히겠다 예. 내지는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오늘 10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좀 철저히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현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